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수입 스파 브랜드 옷조차 가장 비싼 한국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스파 브랜드라고 하면은요, 저렴한 가격에 빨리빨리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내놓는 그런 브랜드를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스페인 브랜드 자라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가격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비싼 것으로 알려져서 소비자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가격 깡패다, 자라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박지호 간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라가 우리나라에서 비싼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어디서 조사를 해서 이게 다시 나온 자료인가요? 지금 스페인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예. 스페인 언론뿐만 아니라 지난달이었나요? 아마 영국 경제 분석기관인 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란 곳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스페인이 자라의 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배 수준으로 비싼데요. 이게 그냥 2배 수준으로 비싼 게 아니라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도 네. 지금 우리나라가 스페인보다 약 96% 정도 비싼 걸로 해서 지금 가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시장이 우리보다 더 크고 거리나 이런 것도 유사한 걸로 봐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더 비싸고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한 20%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가격 차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미국보다도 비싸고 중국보다도 비싸고, 그런데 아까 96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그러니까 자라가 자라의 가격을 100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네네. 196 정도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자라의 어떤 상품을 10,000원에 팔면 네. 그게 똑같은 상품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19,600원이 되고요. 예. 미국에서는 19,200원에 팔리고 중국에서 17,8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자라가 우리나라에 억하심정 있나요? 왜 그렇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은 지금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고 지금 의아해하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정보가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요인을 찾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를 수입하는 업체에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일 텐데, 네네. 그쪽 수입하고 유통하는 쪽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법인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본사의 방침이고 수입이다 보니까 관세가 반영이 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이런 것들을 공감하기에는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네.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정확한 공개가 좀 공개된다면 소비자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간사님, 이 자라 수입하는 곳은 어딘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이런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자라 코리아라고 우리나라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렇죠. 네. 예. 그쪽에서 이제 아마 수입을 하고, 근데 이제 또 수입을 하면서 또 어떤 유통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라 리테일 코리아라는 이제 우리나라 법인이 있고요. 네. 유통구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명확치가 않군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자라가 대표적으로 눈에 많이 띄어서 사실들 많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네네. 또 가구, 이케아 같은 게 이제 저렴한 가구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고급 가구인 것처럼 팔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유모차도 그렇고요. 네.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비싸져요? 맞습니다. 이게 가격으로만 조사를 해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이 네. 이러한 것들을 총합해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한 조사 대상 140개 도시 중에서 생활비 수준이 홍콩과 함께 공동 9위 정도 돼요. 네. 홍콩은 과거 90년대 도시 생활비가 제일 비싼 도시로 한 2위 정도를 뽑혔던 국가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국가와 지금 나란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명확치 않아서 소비자들은 더 울분에 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케아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붐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데 네. 동국인 스웨덴에 이어서 두 번째로 OECD 가입국 21개국 중에 두 번째로 높고요. 가격이요? 네. 소비자들은 외국에서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해서 조립해서 쓰고 예. 그러한 제품들로 알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단체들의 조사의 결과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가구들이 훨씬 더 싼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케아뿐만 아닙니다. 가구뿐만이 아니라 또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예. 예전에 한번 소비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낸 적이 있는데 스타벅스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아메리카노 가격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아메리카노가요? 네, 아메리카노 가격이 톨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4,100원 정도인데 네. 중국과 일본은 한 3,000원대에 머물러 있고요. 그것도 아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조사를 한 건가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들이 조사를 해서 관세청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토대로 하고 있고요. 간사님 그러면은요 이게 네. 거의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지금 저도 처음부터 명확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수입할 때 그 관세나 그리고 이제 그 업체에게 줘야 되는 로열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기이한 유통구조 문제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들은 본사의 방침이고 해외 업체 같은 경우는 본사의 방침이고 관세 그리고 가격 정책 등은 나라별 상황에 맞게 정해진다라는 입장만을 고수를 하고 있어서 네. 그 이유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니까 그렇죠. 그쪽에서도 배짱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분명히 그 부분도 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국가별로 판매를 하는데 분명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파 브랜드는 물론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정서와 맞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좀 고치다 보면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고 이런 기현상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싸면 오히려 좀 좋게 그렇죠. 생각하는 그런 인식도 없지 않죠. 그러니까 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할 때 이제 그런 마케팅을 쓰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명확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약간 비싸면 그 비싼 만큼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네.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약간 의심부터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성능이라면 가격이 낮은 거는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소비할 때 신중성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꾀하려면은 네.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소비자들의 각성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가 방법일까요? 저는 소비자 운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들한테 모든 규칙 사유를 넘기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분명히 업체와 어떤 유통구조 그리고 업체의 정책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맞고요. 네. 하지만 소비자들이 야 너희 업체는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 낮춰라고 요구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수입 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소비자 네. 물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나서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떤 제도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그런 업체들에게도 이렇게 사업 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입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도시 생활비 수준을 보이고 있고 네.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높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매번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안정돼 있죠. 0%대를 네. 기록하고 있고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낮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뭐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의 측정 기관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현실과 우리나라 다르다. 통계 기관이 바라보는 현실과 너무나 괴리감이 커서 예. 이러한 부분들을 소비자 물가라고 하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맞게끔 측정을 하는 게 맞는 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였습니다. 아가씨 나 홍제동 김수미예요.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알려줘봐.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어머 이 아가씨가 유격대를 낳았나봐. 쌤에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하트 외웠어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경제주치 시간이 있고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잡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아,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네, 오늘 경제주치는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은 어쩐지 피하고 싶은 것. 메르스와 똑같이 네, 그렇죠. 비슷하죠. 예. 근데 어쨌든 잘 내기도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상담 위주로 가볼게요. 네. 7633님 문의를 주셨는데 지난 3월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친의 소유 부동산은 살고 계시던 주택이 있고요. 또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주에 임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임야는 이게 종중 소유 부동산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은 종중원인 부친, 돌아가신 부친의 네네.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명의자인 부친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지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종중 소유 재산인데 뭐 특정한 상황 사유가 있어서 종중 원인 네. 아버지가 명의를 수탁하고 계시는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피상속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 현재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명의 수탁 재산이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 비록 명의가 부친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종중 명의임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객관적으로 아까 이분이 종중 등록대장에는 우리 종중 거다라고 표기가 돼 있다라고 하죠. 예. 이렇게 객관적으로 처음부터 종중 재산인데 뭐 등기가 불가능했다든지 그래서 아버지 명의로 수탁돼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만 있으면 네. 이건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거는 먼저 자신이 신고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 일단은 그 상속 재산 신고는 6개월 내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는데 네. 본인의 그 전체 재산에서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데서 상속 제외 재산으로 네. 명기를 하시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아마 소명 요구가 올 겁니다. 그렇군요. 3463님 질문인데요. 2012년 9월에 소유권 등기 이전으로 매입한 33평 규모의 서울시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작년 3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서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현재 어머님이 거주 중이십니다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하셨고요. 네. 질문이 이제 첫 번째 있는 게 그럼 현 시점에서 상속받은 시골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상속주택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후에 재개발이 확정돼서 신규 아파트로 분양받을 경우 또 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이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뜻하지 않게 집이 두 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원래 살던 집이 있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이럴 경우 내가 살고 있던 집, 원래의 집은 그 상속받은 주택과 별개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지금 우리가 집 한 채를 가지고 2년 이상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과 반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고려하지 않고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시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질문은 상속받은. 내가 살던 집이 아니고 상속받은 주택이 문제다. 이거 나 지금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경우는 그 상속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려되지가 않아요. 앞에 일반주택. 그래서 일반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2주택 비과세지만 상속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그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가 되죠. 똑같이 안 그렇다면은 이분은 이제 상속받을 당시에 상속주택 가격하고 지금 현재 양도가액을 차익을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하실 게 상속 받으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상속주택을 파시게 되면 양도 차익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속받을 당시에 시가가 상속주택 가액이고 6개월 이내에 팔았다면은 그 가격이 곧 시가가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당시나 양도 시점이나 차액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면 6개월 이내에 빨리 파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먼저 처분하셔야만이 1세대 2주택 받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재개발이 확정돼 있다고 네, 재개발 분양권을 받거나 혹은 뭐 이렇게 요건이 안 돼서 현금 보상 받을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개발이 돼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기존의 주택,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과세예요. 그 당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분양권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분양권이나 현금 그 보상 이 경우는 또 양도소득 과세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일반 주택은 비과세, 상속주택과 상속주택과 관련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여건이 된다면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거나 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우선 하시고 그다음에 상속주택 그 시점 이후에는 상속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일로부터 2년간만 보유하면 또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군요. 0435님인데요. 2년여 전에 결혼을 한 당시에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남편이 2억 5천만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을 해서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주택 지분의 2분의 1을 제 이름으로 해서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단독에서 지분 반반씩 공동 명의로 변경을 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은행대출금 상환을 할 때 남편은 2억 5천만 원 이 채무변제에 따른 소명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각각 일어난다면 지분의 2분의 1 나누는 거 혹은 은행 대출을 받는 게 사건이 각각 일어난다면 둘 다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의 2분의 1 받는 거는 남편이 부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주게 되기 때문에 증여가 되고 네. 부인이 또 남편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네. 증여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 예. 문제는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6억까지는 뭐 지분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을 갚아줄 수도 있지만 증여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시점을 잘 고민하셔야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이 지분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남편 명의로 있던 채무를 갚아줬다. 이렇게 된다면 부담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죠. 부담부 증여. 내가 2분의 예. 1 주택을 증여 받으면서 대신에 내가 채무를 갚아주니까 사실은 부인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실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 지분 2억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대출을 갚아줬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부담부 증여는 증여가 아닙니다. 대가가 있었으니까 네. 남편의 입장에서는 2억 5천 채무 변제를 받고 본인의 소유 물건을 넘겨준 게 되죠. 네. 그래서 부인은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네. 남편은 그 부담이 줄어든 채무만큼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네. 다만 이 부부가 다른 집이 없었고 집을 2년 전에 취득하셨다고 한다니까 1세대 1주택이었겠죠. 그렇다면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고려하셔야 될 게 지분 등기를 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는 시기를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세금이 없더라도 우리가 증여세는 10년간 통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증여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시기를 잘 먼저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로 부인이 사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그죠. 이렇게 고려하시면 세금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아까 여쭤보신 것 중에 채무 변제에 따른 소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채무가 우리가 자금 추처 조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큰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가 2억 5천이 변제가 되면 이게 무슨 돈으로 어떻게 됐느냐. 변제가 예. 됐느냐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네. 그 조사를 받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국세행정이 이렇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전체 이런 거래 대상 금액의 한 20% 정도 그 정도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데 네. 그다지 뭐 자금 출처 조사 그게 리스크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네.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별 문제 없이 소명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자주 뵙네요. 예. 네. 두 번째죠. 예. 이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요. 지난 월요일에 전해주신 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할 때 그 비율이 너무 저평가됐다, 삼성물산이. 그런 걸 이제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엘리엇이 지금 한 행동을 보면 삼성물산과 이사진을 상대로 해서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어가는 과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엘리엇이 이제 어저께 보도자를 통해서 합병이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 4일날 최초로 이제 지분 1.12%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는데 그로 이어진 공식적인 조처는 두 번째이고 법적 조처는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네. 이 합병 비율의 이 공정성 논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엘리엇이나 이제 다른 외국 투자자들 네. 이런 이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이제 주장하는데요. 지금 삼성 그 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 계열사 이제 주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한 4.1% 있어요.
그 주식 가치가 한 13조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지난번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그 삼성물산의 가치는 그때 얼마로 적용을 했냐면 9조 정도로 했습니다. 9조요? 예. 그러니까 이 제대로 가치 평가를 못 받았다는 건데 삼성은 현행 이제 자본시장법상 규정에 따랐다는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어저께 그 삼성이 이제 자료를 좀 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건설사들이 다 경영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들도 지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저런 이제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다른 기업은 그런데 다른 이제 외형만 보면 다른 기업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다른 기업은 그렇다고 해서 합병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예. 그렇게 저평가돼 있을 때 네. 자기의 몸값이 싸졌는데 다른 곳하고 합병 결정을 하면 자기가 헐값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정을 다른 기업은 안 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반박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치열한 어떤 이런저런 법적 논쟁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엘리엇이 이번 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엘리엇이 이런저런 추가 소송, 예를 들면 손해배상 소송 이런 것들을 아마 낼 걸로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엘리엇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7월 17일을 예정된 그 합병 임시주총 그 이전에 주가를 바짝 끌어올린 뒤에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는 먹튀? 이런 걸 두고서 일부에서 먹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플랜 A라고 한다면 또 다른 플랜 B는 뭐냐면 주총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삼성과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힘겨루기를. 그러니까 계속 주식을 더 사들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배당도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거죠. 가지. 예. 거기에는 이제 이런 소송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엘리엇이 이렇게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는 이 플랜 B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자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300조인가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죠.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은 여기 묻어놔도 장기적으로 묻어놔도 상관은 없는 곳이잖아요. 그 돈이 이제 지금 현금으로 있는 일은 저희가 잘 모르죠. 아마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다른 주식이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자금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만만한 상태는 아니다는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다음 달 17일이 주총이잖아요. 임시주총. 그렇게 되면은 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간은 이 명부 폐쇄되기 전까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저께가 마지막이었죠. 그렇죠.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예. 그러면은 어제 많이 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엘리엇 측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이 더 샀나요? 그거는 이제 공시하기 전에는 저희는 알 수는 없는데. 알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규정상은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라면 이제 어제까지 주식을 샀어야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산 이제 주식 보유 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임시주총에서 이제 표대결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향후 한 7월 17일까지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이 기간 동안 이 주총에서 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 우호 세력 확보 경쟁이라 할까요? 네. 그걸 벌일 것 같습니다. 그 우호 세력 중에 하나가 삼성 측으로서는 KCC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월요일 날 삼성물산 주식을 좀 사들였죠. 그렇습니다. KCC가 시장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0.2% 금액으로는 한 30억 원 정도 되는데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런 경우에 KCC를 삼성의 백기사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삼성으로서는 표대결로 간다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삼성이 임시주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안정선을 한 5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나요? 예. 근데 삼성 쪽은 지금
삼성물산 지분을 이건희 회장이나 뭐 삼성 SDI든 대회사 모두 합쳐도 14%가 채 안 돼요. 13.99%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호 지분 확보가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뭐 KCC나 뭐 이런 우호 세력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일성신약 이런 데도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곳이죠. 일성신약은 한 2% 정도 갖고 있는데 일성신약은 삼성의 우호 세력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일성신약은 지난번 엘리엇이 그 발표했을 때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합병 비율의 문제점을 일성신약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엘리엇하고 편이네요. 공동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합병 비율 문제가 있는데 그쪽에서 합병에 찬성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지금 이 주주들,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이 엘리엇 측에 동조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삼성 쪽 말씀드렸지만 엘리엇도 지금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급한 상황입니다. 아까 삼성은 한 50% 정도 지분을 확보해야 안정선이라고 그랬는데 엘리엇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25%만 확보하면 가능해요. 25%. 근데 현재 엘리엇이 갖고 있는 건 7.12%잖아요. 이제 우호 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소액주주들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서 엘리엇의 의결권을 위임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 지분이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어저께까지 나온 거 보면은 한 0.16%, 그러니까 KCC보다는 조금 작죠. 이제 이 소액주주들이라 보니까 이제 지분 자체는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상징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시장에서는 다음 주총의 승패키는 그 9.7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 국민연금 그리고 지금 외국인 전체 지분이 한 33% 되는데 엘리엇을 제외하면 한 26% 되잖아요. 이 나머지 외국인들의 향배가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엘리엇 편을 드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서 많이 좀 남기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어디가요? 소액 주주들이요. 소액 주주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엘리엇에 이제 위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속마음이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액 주주 이제 하나의 이제 엘리엇 말고 다른 외국인 주주들 그 중에서 그 장기 투자 성향의 네덜란드 연기금 등 이런 소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장기 투자자들이 지금 한 30-40군데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합병 비율 재산정을 요구를 해요. 그렇죠.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불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물산의 가치를 더 평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대 뭐 한 0.5라든가 1대 0.6 이렇게 해서 다시 합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합병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표 대결 누가 표를 많이 모으느냐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법정 공방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오빠다. 오빠다. 시크한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빠져볼래? 오빠다.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채선당 냉메밀 샤브샤브. 채선당 가맹 문의는 1566-3800.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당첨자는 8486님 외 한 분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